예, 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인분 교수에게 양형 기준이나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한편 사법당국이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해서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오늘 이 시간 최영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방금 전에 오전 10시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이 폭력 불법 시위에 관련해서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조계사의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나와라. 그래서 엄정하게 재판을 법적 네.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잠시 후에 또 한상균 씨가 기자회견을 해서 자기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 계속 조계사 안에 있으면서 사실은 그 민주노총의 움직임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지시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저희들이 좀 봐야 됩니까? 그런 상황이죠. 11월 14일 지난번 민중총궐기 집회 때도 좀 불미스러운 폭력 사태가 있었고요. 12월 5일로 예고된 2차 집회가 또 문제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는 조계사 은신, 은둔 계속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상균 위원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로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원하고 이 12월 5일 날 정말 이제 의미 있는 대중들이 설득 가능한 그런 집회를 하고자 한다면 본인이 자수를 하는 게 옳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기발생한 이 불법 집회에 대한 책임을 지금 끌어안고 있는 마당에 지금 도피 생활을 하면서 다음 집회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노총은 조직이니까 부위원장이라든가 합법적인 시위를 주도할 수 있는 지도부에 권한을 넘기고 본인은 법적인 어떤 판단을 받겠다라고 이 자수를 하게 된다면 이 교착 상태가 좀 풀릴 수 있잖아요. 일부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또 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오늘 담화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우려가 높은 것이 크게 두 가지 쟁점인데 하나는 한상균 위원장을 향한 담화예요. 그럼 이거는 직접 뭔가 소통을 하기 위한 경찰과 지금 시위 이 지도부 간에 뭔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민들을 향한 담화의 형태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좀 담화의 남용은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담화의 내용 중에 이제 복면 시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국민들은 복면 시위 옳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이실 텐데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국회에 사흘 전에 복면 금지법이 발의된 상황에서 오늘 법안이 발의가 됐다. 법 통과되기 전이라도 처벌 기준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지금 또 이 사법부, 이 법원에서도 지금 이제 관련해서 시위 집회와 관련된 부분에 좀 엄정한 처벌들이 판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로 본다면 사실은 법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옳다고 봐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 다수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어제 오늘 날씨가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정치권이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실은 정치의 부재 때문에 길거리에서 이 사단이 나 있는 거거든요. 어제 우리가 YS를 보내드리는 국가장을 마무리했는데 그때 계속 이야기됐던 게 통합과 화합, 그다음에 정치가 바로 서야 한다. 이런 것들이었는데 결국은 지금 이 국회는 본회의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치권이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자꾸 법적인 처리로 넘어와서 국민들 마음을 좀 얼어붙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자, 12월 5일 날 이제 민주노총이 민중철공기 2차 대회를 예고를 했고요. 방금 전에 드린 것처럼 이제 전농이 집회 신고를 지금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오늘 김현웅 장관의 어떤 그런 담화문이 경고성 담화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경고성 담화문이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하나만 좀 제 다른 생각 말씀드리면 아까 소통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일방적으로 담화를 하는 게 맞느냐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소통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상균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한상균 위원장은 이번에 그 민중총궐기에서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로 번져간 거에 대한 그 재판 과정에서 출석을 안 해서 문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뭐 중재나 소통을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한상균 위원장이 나와서 재판을 받아야 해결될 문제인 거고 지금 전 12월 5일에 이제 또 다른 이 집회가 좀 걱정이 되는 건 지금 일단 정부는 강경 기조를 밝힌 상황이잖아요. 오늘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담화 내용도 그렇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발 심리로 더 강한 폭력성을 띌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게 최근에 이제 판결들을 봐도 이제는 불법 폭력 시위 또 마스크를 쓰고 복면을 쓰고 시위에서 문제를 발생시킨 거 관련해서는 엄하게 처벌한다는 기조로 흐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까 뭐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그 전국 공무원 노조 관련해서 작년에 있었던 시위에서도
그 강목이나 무슨 이 뭐라 그러죠? 그 넉가래 자료 가지고 경찰 차량을 때린 것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지금 처벌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폭행의 개념이 일반 폭행죄는 쉽게 말해서 때려야 폭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무집행방해 폭행은 간접적인 폭행도 폭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관례적으로 그럴 때는 보통 적용을 잘 안 했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거, 뭐 재물손괴나 폭력행위 등 보통은 재물손괴죠. 보통은 재물손괴죄고 그냥 단순한 공무집행방해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그렇게 경찰에게 직접적인 위협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이제 처벌하겠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방침이 된 거고 또 하나는 어제 나왔던 건데요.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그 당시에도 이제 복면과 마스크를 쓰고 경찰과를 폭행했던 그 한 시위에 참가했던 분이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서 범행을 밝혀내기 어려웠던 점이 가중해서 처벌하는 사유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말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정부와 법원은 강경 기조로 갈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자칫하면 시위나 이 집회 폭력성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어찌 보면 잘못 이렇게 방향으로 좀 설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게 예견의 문제인데 조금 이제 반론이 있는 것이 12월 5일 2차 집회에서 11월 14일과 유사한 혹은 그보다 더 심한 폭력행위가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저는 내년 전국에서는요 시위 집회에 대해서 국민들의 그 냉담함이 완전히 전환될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지금 대중들이 바라보고 판단하는 시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상균 지금 이제 위원장도 지금 이제 숨어 있는 상황에서 계속 12월 5일은 평화적 합법적 집회로 가겠다. 근데 그것을 막는 게 본인이니까 당사자가 지금 불법화돼 있는 상황이니까 자수하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통을 하지 않으면 계속 은거해 있으면 장기화되잖아요. 그러면 공권력도 비난을 받습니다. 경내 진입해라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텐데 상당히 또 종교계의 입장과의 경계를 고민하면 우리 사회에 큰 또 이제 이 논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2013년에 박근혜 정부 취임하고 첫 해에 이 최장기 철도노조 파업이 있었는데 그때도 박태만 부위원장이 또 조계사로 은신했었죠. 그때 결국은 어떻게 마지막에 해결이 됐냐면 당시에 당대표가 아니었던 김무성 의원과 야당이 같이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 여야가 나서서 설득을 하고 자 중재 조정을 할 테니 일단 자수하고 법의 판단을 받아라 해서 부위원장은 나와서 자수를 했고요. 철도노조 파업도 거기서 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부의 정책은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철도 이 사업 관련해서 그때는 자회사 분리하는 문제로 이제 큰 논란이 불거졌던 건데 그럼 결국 중재 소통은 필요하다. 어느 경우에나 지금 이 경우도 장기화됐을 때는 민주노총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권력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고 바라보는 국민들은 답답하고 이것이 이제 12월 5일을 넘겨서 계속 가면 안 되니까 12월 5일에 지금 집회를 불허하면 말이죠. 민주노총이 신청하는 집회를 불허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폭력성이 있는 지금 집회를 주도했던 조직이다. 그럼 전농이 신고하지 않습니까? 전농은 지금 이제 농업단체니까 말이죠. 지금 이 백남기 씨 위독하신 분하고 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연관돼 있어요.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53개 단체가 10만 명을 동원했던 행사기 때문에 지난 행사가 그렇다면은 약간 정체성이 모호한 이 17개 이 조직 정도를 빼고 나면 돌아가면서 어디든 집회를 계속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물리적으로 다 차단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결국은 뭔가 합법적 평화적 시위의 물꼬를 터주면서 이 적정한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는 뭔가 중재적인 방안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주도해야 하는 것은 저는 여야 정치권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당사자 간에 공권력과 시위 주도층 간에 마찰로 몰아가는 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다.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서 정치권이 누구든지 나서야 된다 이런 뉘앙스신 것 같고요. 자, 백 변호사님, 그 아까 전에 이제 공무집행방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강목과 넉가래로 이제 경찰 버스를 이제 때려 부순 상황이었는데 특수 공무집행방해가 된 거죠. 특수라는 이제 용어가 앞에 붙은 것 같은데 만약에 12월 5일 날 집회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번 판결처럼 그런 게 법 조항이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적용이 될 수 있죠. 재판부 판결에 따라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 특수자가 붙는 이유는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라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아까 강목이나 넉가래 같은 경우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물건을 들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앞에 특수자가 붙고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2분의 1 정도 가중이 되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경찰을 때리면 명확하게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그런데 경찰 버스를 때렸을 때 그 안에 사람이 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직접적으로 맞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과거 판결을 보면 이제 경찰서 앞에 인분을 뿌린 것도 그건 경찰한테 직접 폭행을 행사한 건 아니지만 그것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는 그런 부분 이런 불법 시위와 관련해서는 경찰, 검찰에서도 엄정하게 그 조항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것 같고 법원에서도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제 무관용 원칙을 채택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불법 시위를 막는 하나의 방법이 되긴 하거든요. 물론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너무 가벼운 처벌이 있으면 아니 이런 일을 해도 뭐 벌금 몇백만 원 내고 그냥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더 좀 가볍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런 기준을 좀 세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복면금지법 관련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오면 다 불법이 되는 겁니까? 그 시위 현장에서는 아니면 불법이 일어난 경우 후에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복면금지법이 없으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복면을 하고 시위 현장에 나타나도 그것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복면을 쓰고 폭력 시위를 한다거나 뭐 강목을 들고 경찰차를 부수거나 경찰차를 끌어내리는 행동 등을 하게 되면 가중처벌 사유가 되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법원도 이번에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면이나 마스크를 써서 누군지 모르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체증을 할 때 누군지 알면 쉽게 입건이 가능한데 누군지 모르면 입건을 못 하게 되니까 복면이나 마스크를 쓰고 나서 불법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단속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면이나 마스크를 쓰고 불법 시위를 할 때 검거가 되면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걸 법원에서도 한번 보여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인분 교수. 정말 많은 분들 정말 치를 떨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너무나 좀 끔찍했던 일이 벌어졌었는데 이 교수에게 이 법정 최고형인 12년을 선고했답니다.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고 양형 기준보다 높다 했는데 자,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걸까요, 재판부가? 그러니까 저도 사실 최근에 이런 류의 판결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의미입니다. 이례적인 겁니까? 네, 굉장히 이례적이죠. 통상적으로는 검찰에서 구형을 하면 구형량보다 낮게 선고가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근데 구형량을 넘어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양형 기준의 상한이 10년 4개월 정도가 되는데 양형 기준의 상한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본 거는 그러니까 이런 류의 범죄행위 양형 기준이 무의미한 정도 수준의 정말 잔혹하고 참혹한 범죄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뭔가 기준이 되어 있는 양형 기준을 한번 이렇게 깨는 것도 국민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건 이제 항소심과 대법원에 가면 일단 정해져 있는 양형 기준을 넘은 건 또 사실이니까 감형의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항소심과 대법원도 물론 양형 기준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런 류의 이 잔혹한 범죄들, 특히 교수의 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힘없는 제자를 굉장히 장기간 가혹행위를 한 거잖아요. 행위의 태양도 뭐 인분을 먹이거나 뭐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려서 얼굴에 화상을 입게 하거나 심지어 호신용 스프레이와 인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까지 강요했다는 그런 내용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것을 기계적인 양형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는 것보단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저는 법하고 상식은 좀 동일하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신적 살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 살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할 수 있는 행태들을 이 교수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그냥 옛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사람을 처형할 때 그냥 이제 곱게 살해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잔혹하게 고통을 가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한마디로 하면 고문인데요. 이 장기간의 고문이 있었던 거죠. 아니 멀쩡한 이제 연구 시설에서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교수 혼자 아주 이상 심리를 가진 사람이어서 가해를 한 것이냐 이게 1대1 관계가 아니고 조직이 동원된 겁니다. 조교 3명이 함께 합세를 해서 보시면 인분을 먹인 것 이런 깜짝깜짝 놀랄 일이지만 하다못해 자 슬리퍼를 사와라 슬리퍼로 뭐 어떤 경우에 따귀를 몇 대 때린다 이런 룰을 정해놓고 그것을 무슨 영상으로 중계까지 시켰어요. 이런 정황을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신체적인 살인, 신체적인 가해 이것을 뛰어넘어서 정신적인 살인 혹은 인격적인 살인 그 이 정말 해당 피해자를 인간 이하에 사실 동물에게 그런 일을 해도 우리는 공분이 일어납니다. 이건 동물 학대 아니냐. 이거는 가혹하게 처벌해야 된다. 근데 그것도 같은 인간에게 이런 일을 했다는 점에서는 정말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벌어진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재판부의 이 분노감, 아까 제가 법의 이성과 법의 논리뿐만 아니라 법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국민 감정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은 정말 가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안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일침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더욱 안타깝게 한 게 사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는데, 글쎄요, 갑을 관계, 대학 교수와 어떤 이제 그런 대학원생들 이런 문제가 이 대목에는요, 또 이 고용 관계, 피고용 관계도 그렇죠. 있는 거예요. 예. 대학 교수이면서 어찌 보면 급여를 주는 입장이고 조교로서 또 일을 하면서 최소한 자기가 원하는 학비라든가 뭐 생활비는 벌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긴 또 하나 더해져 있는 게 이게 매우 조직적인 범죄라고 하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인 가해뿐만 아니라 임금을 갈취한 사항까지도 같이 끼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수모를 겪으면서 몇 년을 있었는데 이 피해자는 말이죠. 거기서 뭔가 소득이나 수입을 얻기는커녕 직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더러워도 내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참고 다닌다라는 개념이 또 이제 끼어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이 친구는 각서를 보시면 1억 몇 천만 원을 돈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으로 노예 계약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능적인 경제 범죄까지도 여기는 가중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 제자들 여러 명, 3명이 좀 끼어 있었잖아요. 이분들도 지금 징역 3년, 뭐 징역 6년 이렇게 선고가 됐는데 중형이죠. 이건 뭐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형이죠. 근데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범행을 같이 한 겁니까? 아니면 방조 내지 동조한 겁니까? 일단 남자 제자 2명 징역 6년이 선고되고 공동정범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한 공범관계가 아니라 같이 한 것이다라고 보는데 일단 이 남자 제자들은 교수가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물론 그 부분도 일정 정도 반영이 됐으니까 이 교수보다는 절반 정도 형이 나왔지만 통상적으로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서 폭행을 한 경우에 이렇게 징역 6년씩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그만큼 재판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본 것 같고 또 여자 지금 제자가 한 명 있었잖아요. 거기는 사실 그 기소할 때 불구속으로 기소했어요. 그러니까 구속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제자는 직접적으로 폭행에 가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을 계속 방치하고 묵인하고 있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부에서 이런 부분은 묵인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하지 않은 여자 제자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한 거는 사실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또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 하나 더 다루고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근로자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업적 연봉도 통상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대법원 판결이 어제 나왔는데 자, 왜 이게 이 소송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까? 한국 GM에서 나온 거고요. 8년 동안 끈 소송인데요. 이게 이제 근로자들에겐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정규직의 경우에도 고정임금이 있고 고정급, 기본급 거기에 또 이제 이 직종마다 다르지만 수당을 받기 위한 성과급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근데 1년 동안 근무를 하고 평가를 받잖아요. 뭐 스페셜, S, A, B, C 이렇게 등급을 주면 다음 해 연봉을 조정하는데 그 전년도에 얼만큼 일을 잘했느냐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차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해마다 바뀌지 않느냐. 등급에 따라 차등도 크다. 그러니까 통상임금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들쭉날쭉한 차이들이 있는 것인데 이 근로자들의 입장에선 뭐냐 하면 한 번 정해지면 연봉 협상을 연말 연초에 해서 그것이 12개월로 나누어서 지급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지급되는 방식은 고정급이 아니냐 이것이. 그래서 결국은 1심에서는 통상임금으로 이걸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2심으로 넘어가면서는 이것이 고정성 급여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럼 우리가 이 고정급과 성과급 이 차이에서 근로자들은 무엇이 고민이냐 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어야 그 통상임금을 가지고 각종 이 근로수당, 시간 외 수당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가 이제 지급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지급은 이게 인센티브라든가 또는 뭐 이제 이 성과 공유제로 해서 성과급이라고 부르지만 예전에 제가 사회생활 처음 할 때는 보너스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입사할 때 급여는 얼마지만 보너스 400%. 그럼 월급을 4번 더 주는 거죠. 보너스 뭐 한 700%. 그럼 한 7번 급여를 더 받는 거죠. 나눠서.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고정급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좀 유연성이 높아지면서 바뀌었지만 어쨌든 이번에 법원에서는 성과급까지도 그것이 12개월에 나누어서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통상급여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결입니다. 노동계는 일단 환영하는 입장인데 일단 통상임금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 보면 이게 왜 차등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기들이 좀 반대를 해왔던 사실이고 그러니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차등해서 지급하는 부분을 반대하는 것과 이 지금 업적 연봉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건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차등해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난할 수 있지만 이게 통상임금에서 빠지면 아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게 통상임금이나 많아 뭐 어차피 돈 주는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통상임금이 얼마로 결정이 돼야 이제 연장 근로하고 시간에 근로하고 휴일 근로하고 이런 부분에 수당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라고 돼 있거든요, 법에. 그럼 통상임금의 범위가 결정돼야 되는데 통상임금의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휴일의 근무수당, 시간의 근무수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결국 그 부분을 차등해 달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유급휴가 같은 거 받을 때도 통상임금을 지급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상임금의 범위가 캐퍼가 커져야 근로자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 환영하는 거고, 말씀하셨던 거 차등 지급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전년의 성과를 기준으로 차등에 지급하는 거 당연히 싫겠지만 이 부분과 별개의 논리로 이 부분은 또 반대를 하고 이 부분은 지금 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거거나 엇갈린 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정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